저놈 잡아라!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 에잇, 모르겠다. 응? 누구십니까? 쉿, 조용. 쉿. 아싸, 횡재다. 너 나랑 같이 살래? 아님 여기서 죽을래? 예? 예?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가 난데없는 고함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오늘 저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한다. 몽둥이를 든 험상층은 산에 셋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비단 옷을 입었으나 갓은 삐뚤어지고 신발 한 짝은 벗겨진 채 죽어라 도망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칠성.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마,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을 가진 당대 최고의 미남이었으나 실상은 기생집 외상갑과 투전판 빚으로 인생이 저당 잡힌 한양 최고의 한량이었습니다. 칠성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번에 잡히면 진짜 뼈도 못 추린다. 골목을 돌고 돌아도 끈질기게 쫓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칠성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만치 골목 어귀에 화려하기 그지없는 4인교 가마 한 채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마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듯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칠성은 앞뒤 잴 것 없이 그 가마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 칠성은 가마의 휘장을 젖히고 안으로 다급하게 기어들어갔습니다. 좁은 가마 안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려던 찰나 칠성은 무언가 거대하고 푹신한 물체에 가로막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든 칠성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마 안은 한 사람으로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라고 해도 믿을 법한 엄청난 덩치의 여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큼지막한 닭다리를, 다른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 같은 얼굴에 살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눈, 그리고 터질 듯 팽팽한 저고리 고름. 한양 최대의 객주, 김만석의 고명딸, 김복주였습니다. 복주는 자신의 가마에 뛰어든 낯선 사내를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오물오물 닭뼈를 발라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넌 뭐냐? 쥐새끼도 아니고. 칠성은 빚쟁이들이 밖을 지나가는 소리에 기겁하며 검지를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쉿, 조용히 좀 해주시오. 사람 목숨이 달렸소. 칠성은 급한 마음에 몸을 더 깊숙이 구겨 넣으려다 가마 구석에 놓인 붉은 비단, 상자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뿌지직, 무언가 둔탁하면서도 경쾌하게 부러지는 소리가 좁은 가마 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씁쓸하고 진한 향기가 좁은 가마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닭다리를 뜯던 복주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실처럼 가늘던 그녀의 눈이 억지로 떠지며 칠성의 엉덩이 밑을 향했습니다. 복주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뭘 깔고 앉은 거냐? 칠성은 그제야 엉덩이 밑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촉감과 축축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엉덩이를 들고 비단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 모양을 그대로 갖춘 뿌리 하나 상하지 않았던 귀하디 귀한 백년 묵은 산삼이 처참하게 으깨져 즙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산삼? 복주는 들고 있던 닭다리 뼈를 소나귀 힘만으로 우지끈 가루로 만들며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나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마진사 댁에 며느리 자리 하나 사보겠다고 보낸 예물이다. 기와집 세 채 값도 넘는 물건이란 말이다. 기와집 세 채요? 헌데 그걸 내 놈 엉덩이로 즙을 짜버렸구나. 칠성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밖에는 빚쟁이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고 안에는 천하장사 뚱녀가 살기를 내뿜고 있었으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귀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복주는 거대한 몸을 굽혀 칠성의 턱을 한 손으로 우악스럽게 움켜쥐어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칠성은 턱뼈가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복주는 칠성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긴 했으나 칠성의 얼굴은 웬만한 기생 뺨치게 곱상하고 수려했습니다. 순간 복주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엮어주려는 마갑수. 그 늙은이는 술 냄새 나고 이빨도 빠진 개차반이었는데 이놈은 빚쟁이에 쫓기는 신세지만 허우대 하나는 멀쩡하구나. 복주의 눈매가 묘하게 휘어졌습니다. 어차피 가기 싫었던 혼사였습니다. 칠성이 산삼을 깔아뭉갠 것은 어쩌면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복주가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어쩐다. 예물이 박살났으니 마, 진사 대과의 혼사는 물 건너갔고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실 텐데 칠성이 복주의 눈치를 살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가진 게 없으나 나중에라도 꼭 갚겠습니다. 칠성의 대답에 복주는 코웃음을 치며 칠성의 얼굴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나중은 필요 없다. 어차피 내놓은 콩팥을 팔아도 못 갚을 돈이다. 허나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칠성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마당을 쓸라면 쓸고 똥지게를 지라면 지겠습니다. 복주는 칠성의 멱살을 잡은 채 기름진 고기 냄새와 짙은 분 냄새를 풍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몸으로 때워라. 예, 몸이라 하시면 칠성은 설마 곤장을 맞으라는 뜻인가 싶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복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 서방이 되어라. 칠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복주는 답답하다는 듯 혀를 벤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마갑수, 그 늙은이 대신 내 놈이 내 대릴 사위가 되란 말이다. 그리하면 이 산삼 값은 탕감해 줄 것이고 밖에 있는 빚쟁이들도 내가 정리해 주마. 말을 마친 복주는 칠성의 멱살을 잡은 채 가마 벽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습니다. 두꺼운 나무 판자가 종이장처럼 박살이 나며 구멍이 뚫렸습니다. 칠성은 히익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택해라. 깨진 산삼값을 물어내고 관아에 가서 곤장을 맞아 죽을 테냐. 아니면 내 서방이 되어 호의호식할 테냐. 칠성은 박살난 가마 벽과 복주의 팔뚝 그리고 으깨진 산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옥살이를 하면 확실히 죽을 것이고 이 여자의 남편이 되면 깔려 죽을지도 몰랐지만 밥은 주지 않겠는가? 게다가 마진사댁 아들놈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칠성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오죽하면 그자가 싫어서 생전 처음 보는 나 같은 놈을 잡겠는가 싶기도 했지요.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외쳤습니다. 가겠습니다. 장가,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마님, 아니, 낭자. 그 대답에 복주는 만족스러운 듯 칠성을 바닥에 패대기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얘들아, 가마를 돌려라. 마 진사댁이 아니라 집으로 간다. 오늘 밤 잔치를 열어야겠다. 복주의 호령에 밖에서 대기하던 가마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다시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칠성은 흔들리는 가만, 거대한 여인의 다리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복주가 콧노래를 부르며 다시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고, 칠성은 그 옆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가마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당도한 곳은 한양에서도 으리으리하기로 소문난 김만석 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대문 기둥만 해도 대궐 기둥 못지않게 두꺼웠고, 담장 너머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요. 가마문이 열리고 거대한 복주가 먼저 내리자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칠성이 쭈뼛거리며 내리자 대청마루에서 담뱃대를 물고 있던 김만석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김만석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물었습니다. 복주야, 마진사 댁에 가라니까 웬 멀쩡한 놈을 하나 달고 왔느냐. 예물은 어찌하고. 복주는 허리춤에서 으깨진 산삼, 찌꺼기가 든 상자를 꺼내 마루 위로 툭 던졌습니다. 아버지, 가는 길에 산삼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마진사 댁 혼사는 없던 일로 하고 대신 산삼값을 몸으로 갚겠다는 놈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김만석은 찌그러진 산삼과 칠성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칠성은 덜덜 떨며 납작 엎드려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김만석의 얼굴에 녹이는커녕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허우대가 마갑수, 그 늙은이보다 100배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만석이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내 눈에도 이빨 빠진 마진사. 아들놈보다는 이놈이 훨씬 실해 보이는구나. 산삼이 효자 노릇을 했어. 김만석은 즉시 하인들에게 일러 혼례 준비를 서두르게 했습니다. 칠성은 반항 한번 못 해보고 머리에 사모관대를 쓰고 억지로 초래청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동네 사람들로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를 보며 킥킥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복주는 마치 거대한 산 같았고, 그 옆에 선 칠성은 바람 불면 날아갈 종이 인형처럼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칠성의 귀에 콕콕 박혔습니다. 저 신랑 좀 보게. 신부 한 주먹 거리도 안 되겠네. 오늘 밤에 살아남을 수나 있으려나 몰라. 감카. 칠성은 울고 싶은 심정으로 혼례를 치렀습니다. 맞절을 할 때 복주가 몸을 숙이자 거대한 그림자가 칠성을 덮쳤고, 칠성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혼례가 끝나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방의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성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복주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복주는 화려한 화롯을 벗어 던지고 속적삼 차림으로 칠성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복주가 칠성에게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서방님, 왜 그리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이리 가까이 오시지요. 칠성은 엉덩이를 뒤로 빼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그러자 복주가 성큼성큼 다가와 칠성의 팔목을 낚아채 소미불 위로 훅 끌어당겼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복주의 품으로 끌려갔습니다. 복주는 칠성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더니 마치 귀한 인형을 다루듯 칠성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쩜 피부가 이리도 고운지 배곡이 따로 없네. 내가 오늘 장난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주워왔구나. 칠성은 수치심과 공포에 얼굴이 빨개졌으나 복주의 악력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주는 칠성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복주가 칠성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 내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인데 흠집이라도 나면 쓰겠느냐? 복주는 칠성을 요 옆에 반드시 눕혀놓고는 자신도 그 옆에 털썩 누웠습니다. 방바닥이 쿵 하고 울리며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불 끄고 자자. 내일 아침부터 할 일이 많다. 복주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 누웠고 이내 천둥 같은 코골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르렁, 컥, 드르렁. 칠성은 잠들기는커녕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복주가 잠결에 뒤척이다가 자신을 덮치기라도 하면 그대로 압사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최대한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마치 벽지에 붙은 파리처럼 납작해진 채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칠성은 깜빡 잠이 들었으나 곧 묵직한 압박감에 가위 눌린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복주의 거대한 팔뚝이 칠성의 가슴팍을 턱하니 누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그 팔을 치우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빚쟁이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왔구나. 그때 방문 밖에서 하인들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아씨, 서방님, 기침하실 시간입니다. 아침 문안 인사드리셔야지요. 복주가 부스스 눈을 뜨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녀가 팔을 들어 올리자 칠성은 그제야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헐떡거렸습니다. 복주는 찬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칠성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서방님 꼴이 말이 아니네. 밤새 너무 무리하셨나 봐. 남들이 보면 내가 서방님 진을 다 뺀 줄 알겠어. 칠성은 억울함에 입을 달싹거렸으나 차마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복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칠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옷 갈아입어라. 오늘부터 내 놈은 내 서방이자 이 집의 귀한 장식품이니 때깔 좋게 하고 다녀야 한다. 칠성은 휘청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걸쳤으나 그의 표정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침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가살이라는 이름의 본격적인 사육이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만석 대감댁에서의 생활은 겉보기에는 그야말로 호사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칠성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비단 옷을 매일 갈아입었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거대한 사육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나면 복주는 칠성을 안방, 화장대 앞에 앉혀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시키기 바빴습니다. 하인들이 최고급 비단 도포와 옥으로 된 관자를 대령하면 복주가 직접 칠성에게 입히고 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복주가 칠성의 허리띠를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조여매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쩜 우리 서방님은 뭘 입어도 이리 태가 고울까.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저잣거리 인형 가게에 내놔도 손색이 없겠네. 칠성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으나 그 눈빛은 생기를 잃은 박제된 새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단 옷 입은 허수아비 꼴이구나. 사내대 장부가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갑갑함을 느낀 칠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날도 좋은데 저잣거리 구경이나 좀 다녀오면 안 되겠소. 방 안에만 있으려니 좀 있으셔서. 그러자 복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어깨를 꽉 누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딜 간다는 겁니까? 밖에 나가서 그 고운 피부가 햇볕에 그을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혹여나 흠집이라도 나면 그 값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칠성이 억울한 듯 항변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어찌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습니까? 바깥바람이라도 쐬어야. 복주가 말을 자르며 쏘아붙였습니다. 서방님은 바깥일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돈 버는 건 내가 할 테니 서방님은 그저 이 방에서 꽃처럼 예쁘게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내 비싼 장난감이 흙먼지 뒤집어 쓰는 꼴은 못 봅니다. 칠성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심심함을 견디다 못해 마당에 나가 떨어진 낙엽이라도 쓸어볼까 하여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기겁하며 달려와 칠성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인 하나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러시면 저희가 마님께 혼납니다. 서방님 손에 굳은 살이라도 베기면 저희는 뼈도 못 추립니다요. 칠성이 기가 막혀 대꾸했습니다. 아니, 내가 사지 멀쩡한 사내인데 빗자루질도 못한단 말이냐. 마님께서 서방님 손은 옥굿을 굴러가듯 매끈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제발 방에 들어가 주십시오. 칠성은 쫓겨나듯 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복주에게 자신은 남편이 아니라 비싼 돈 주고 사 온 관상용 인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서러움이 폭발한 것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저녁상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소갈비찜과 노릇하게 구운 조기, 갖가지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갈비찜의 달큰하고 고소한 냄새가 칠성의 코를 찔렀고 하루 종일 굶은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칠성의 젓가락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툼한 갈비찜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막 고기를 집으려던 찰나 복주의 젓가락이 번개같이 날아와 칠성의 젓가락을 탁 쳐냈습니다. 칠성이 놀란 눈으로 복주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배가 고파서 고기 한 점 먹으려는데 왜 이러십니까? 복주는 칠성의 젓가락을 빼서 상에 내려놓으며 혀를 채채 찼습니다. 서방님, 눈치도 없으시지. 지금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예, 밥상에 고기가 있는데 어찌. 복주는 자신의 밥그릇에 갈비찜을 산처럼 쌓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얄쌍한 허리선과 날렵한 턱선 아닙니까? 헌데 기름진 고기를 먹고 살이 뒤룩뒤룩 찌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칠성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풀만 먹고 살란 말입니까? 복주는 칠성의 밥그릇 위에 데친 나물과 생오이 몇 조각을 얹어주며 싱긋 웃었습니다. 몸매 관리를 하셔야지요. 고기는 힘쓰고 돈 버는 제가 먹을 테니 서방님은 맑은 이슬 같은 풀이나 드세요. 살찌면 반품도 안 된단 말입니다. 복주는 보란듯이 갈비를 뜯으며 기름진 입술을 닦았고 칠성은 눈앞에서 고기를 뺏긴 채 질긴 나물만 씹어야 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풋내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칠성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기생집게도 안 먹는다는 풀떼기를 먹으려고 장가를 왔단 말인가.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어. 밤이 깊어 복주가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자 칠성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고 마음속에서는 오기가 솟구쳤습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사육당하며 살 수는 없다. 칠성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주가 깨지 않도록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는 방구석에 놓인 자개장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복주가 장사를 하며 모아둔 폐물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봐두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패물함을 집어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위자료라고 생각하리다. 이 돈이면 빚도 갚고 한양을 떠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야. 칠성의 손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패물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칠성의 인생을 더 큰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칠성은 품에 안은 패물함이 달그락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담장을 넘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칠성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김만석 대감의 추격망을 피하려면 최대한 멀리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숨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달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저잣거리 구석진 곳에 불 켜진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칠성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며칠 동안 풀만 먹으며 굶주렸던 칠성의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주막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구석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칠성이 주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모, 여기 제일 비싼 술 한 병하고 소고기 육전 좀 푸짐하게 내오시오. 돈은 썩어날 만큼 있으니 걱정 말고. 주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칠성의 행색을 훑어보자. 칠성은 보란듯이 패물함 뚜껑을 살짝 열어 번쩍이는 금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모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굽실거리며 안주를 내왔습니다. 칠성은 허겁지겁 고기를 입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기름진 고기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칠성은 감격에 겨워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그깟 인형 노릇 때려치우길 잘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긴장이 풀린 칠성은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만석 대감 댁 사위였다는 사실도 잊은 채 주막이 떠나가라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는데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눈빛이 뱀처럼 교활하고 비열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바로 복주와 혼담이 오가다 산삼 사건으로 퇴짜를 맞았던 진사댁 아들 마갑수였습니다. 마갑수는 술상을 걷어차며 자리에 앉더니 주모에게 술을 가져오라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석에서 비단옷을 입고 패물함을 끼고 앉아있는 칠성을 발견했습니다. 마갑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옆에 있던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저기 앉은 놈 낯짝이 어째 낯이 익지 않느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부하가 칠성을 유심히 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형님, 저놈 그놈 아닙니까? 김만석이네 딸년이 대릴 사위로 들였다던 그 빚쟁이 꽃거지 놈이요. 그 말에 마갑수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자신의 돈줄이나 다름없었던 복주를 가로채고 자신을 한양 바닥의 웃음거리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갑수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술병을 들고 칠성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천하의 김복주 서방님 아니신가? 헌데 이하밤의 마누라 치마폭을 떠나 여기서 뭘 하고 계시나? 이미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칠성은 마갑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칠성이 혀 꼬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 술친구라도 해주러 왔소. 자, 한 잔 받으시오. 마갑수는 칠성이 내미는 잔을 쳐내고 칠성의 품에 있는 패물함을 낚아채듯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의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마갑수가 칠성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호, 이게 다 웬 거냐? 마누라, 몰래 훔쳐 나온 것이로구나. 아주 간 큰 도둑놈이었어.
그제야 술이 확 깬 칠성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내가 자신을 씹어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러십니까? 돈이 필요하면 그거 다 가지시오. 그러니 제발 보내만 주시오. 마갑수는 칠성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짝! 칠성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마갑수는 쓰러진 칠성의 배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내 놈 때문에 굴러들어온 호박을 놓친 마갑수다. 내 놈이 내 앞길을 막지만 않았어도 저 폐물함은 다 내 것이었단 말이다. 마갑수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개패듯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주막 안의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두들겨 맞은 칠성은 피투성이가 되어 축 늘어졌습니다. 마갑수는 칠성의 폐물함을 챙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는 내 분이 안 풀리지. 얘들아, 이놈을 창고로 끌고 가라. 부하 하나가 물었습니다. 형님, 이놈을 어쩌시게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까요? 마갑수가 고개를 저으며 칠성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아니지. 이놈은 아주 비싼 인형이라지 않았느냐? 김복주, 그년이 이놈을 끔찍하게 아낀다 들었다. 그러니 몸값을 받아내야지. 칠성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갑수의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안 돼. 복주가 알면 날 죽일 거야. 마갑수 일당은 칠성을 짐짝처럼 끌고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인적이 드문 산 속에 낡은 창고 기둥에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마갑수는 붓을 들어 김복주에게 보낼 협박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소중한 서방놈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내일 정오까지 금덩이 열관을 준비해서 뒷산 폐창고로 오라. 만약 관아에 알리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이놈의 목을 베어 보내주마. 마갑수는 편지를 칠성의 얼굴 앞에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잘 봐둬라. 이게 내 목숨 값이다. 과연 그 돼지 같은 년이 돈을 택할지 너를 택할지 궁금하구나. 칠성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복주를 배신하고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복주가 과연 자신을 구하러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망간 놈 따위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비웃을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인형 노릇이나 하며 살걸.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칠성은 뒤늦은 후회를 했으나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의 운명은 판가름 날 터였습니다. 그 시각 텅 빈 방에서 칠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복주의 손에는 칠성이 미처 챙기지 못한 빗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문에 화살 하나가 날아와 꽂혔으니 그 화살 끝에는 마갑수가 보낸 피 묻은 편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마갑수의 아지트인 폐창고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기둥에 묶인 채 피멍이 든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볼품없이 찢겨 있었습니다. 마갑수는 낡은 의자에 앉아 칼끝으로 손톱을 다듬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어이 서방님, 해가 중천에 떴는데 네 마누라는 콧배기도 안 보이는구나. 역시 돈 앞에서는 남편이고 뭐고 없는 모양이지? 칠성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복주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래도 와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폐물을 훔쳐 달아난 주제에 구해달라고 비는 것은 염치 없는 짓임을 알았기에 칠성은 그저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복주에게 잡혀서
평생 조롱당하느니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오는 듯한 진동이 땅바닥을 타고 칠성의 몸까지 전해졌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왈패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진이라도 났나 봅니다. 마갑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나무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안으로 날아들어 왔습니다. 쾅!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게 빛나는 그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성난곰에 가까웠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드러난 것은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소매를 걷어붙인 김복주였습니다. 그녀는 하인 하나 대동하지 않고 홀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갑수가 당황하여 칼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너 혼자 온 거냐? 돈은 가져왔느냐? 복주는 대답 대신 창고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묶여 처참한 몰골로 늘어져 있는 칠성을 발견했습니다. 칠성의 찢어진 옷과 피멍든 얼굴을 본 순간 복주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복주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마갑수는 복주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이거지. 내년이 서방놈 목숨보다 돈이 더 귀한 줄은 알았다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기어들어와. 얘들아, 저 뚱땡이를 당장 요절내라. 마갑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몽둥이와 단검을 든 왈패 5명이 일제히 복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인, 도망치시오. 어서. 하지만 복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에 쌓여있던 쌀가마니 하나를 한 손으로 낚아채더니 달려오는 왈패들을 향해 깃털처럼 가볍게 집어던졌습니다. 휙, 퍽, 가장 먼저 달려오던 왈패가 쌀가마니의 정통으로 맞아 나가 떨어졌습니다. 80kg이 넘는 쌀가마니가 마치 베개처럼 날아다니는 광경에 남은 왈패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가 왈패 2명의 뒷덜미를 양손으로 잡더니 서로의 머리를 쾅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왈패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마갑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괴물 같은. 복주는 쓰러진 왈패들을 밟고 지나가며 마갑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창고 바닥이 울렸습니다. 마갑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기둥에 묶인 칠성에게 달려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오지마. 더 다가오면 이놈 목을 그어버리겠어. 칠성은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자 사색이 되어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어 봐라. 어차피 흠집난 물건 내가 안 갖는다고 하면 그만이다. 허나 내 놈뼈는 하나도 남김없이 가루로 만들어주마. 복주의 기세에 눌린 마갑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주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몽둥이를 발로 차 올리더니 그대로 손으로 잡아 마갑수를 향해 던졌습니다. 퍽! 몽둥이는 정확하게 마갑수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마갑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습니다. 복주는 기절한 마갑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칠성을 묶고 있던 굵은 밧줄을 맨손으로 뚝 끊어버렸습니다. 줄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린 칠성이 바닥으로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칠성은 이제 복주에게 맞아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친 죄의 폐물까지 훔쳤으니 그녀의 성격에 자신을 가만둘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제가 잘못했소.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목숨만은. 그때 칠성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복주가 칠성을 마치 짐짝 들어 올리듯 가뿐하게 안아 올린 것입니다. 일명 공주님 안기. 자세로 복주의 품에 안긴 칠성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가까이서 본 복주의 얼굴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복주가 품에 안긴 칠성을 내려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더 다치면 진짜 반품도 안 되니까. 칠성은 멍하니 복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늘 무섭고 억척스럽게만 보였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선 팔도 그 어떤 장수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과 경외심이었습니다. 복주는 칠성을 아는 채 당당하게 창고 문을 나섰습니다. 쓰러진 마갑수와 왈패들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녀의 뒷모습을 공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 감히 덤빌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복주의 품에 안겨 흔들리는 칠성의 귓가에 그녀의 심장 소리가 쿵쿵거리는 북소리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복주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을 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마갑수의 비열한 복수가 관아의 힘을 빌려 더 큰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주의 품에 안겨 김대감 댁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태어나서 여인의 품에 안겨본 것도 처음이거니와 그 품이 이토록 든든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칠성의 시선이 복주의 오른손에 머물렀습니다. 칠성을 구하려다 왈패의 칼날을 맨손으로 막아냈는지 손등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하장사라 불리는 그녀도 칼에 베이면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만석 대감이 기겁하며 뛰어나왔지만 복주는 별일 아니라며 덤덤하게 칠성을 안방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칠성은 하인들을 물리고 직접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좀 계시오. 남편 구하려다 다친 손인데 내가 모른 척하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칠성은 복주의 거친 손등에 맺힌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따가울 법도 한데 복주는 미동도 하지 않고 칠성의 정수리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칠성이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다정했습니다. 칠성은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당신 손에 피 묻히게 하지 않으리다. 치료가 끝나갈 무렵 칠성이 붕대 매듭을 지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식하게 몸부터 쓰지 마시오. 덩치만 믿고 설치다가 진짜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복주가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서방님이나 잘하세요. 겁쟁이처럼 떨 때는 언제고 이제 잔소리까지 하십니까?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훈훈한 기류가 흐르려는 찰나 마당에서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여봐라.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압수하라. 칠성과 복주가 놀라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창고를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와 이마에 혹이 난 채 비열하게 웃고 있는 마갑수가 서 있었습니다. 마갑수는 복주를 보자마자 내년이 내 뼈를 가루로 만든다더니 관아의 법도 힘으로 뭉갤 셈이냐며 깐족거렸습니다. 분노한 복주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가며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관리를 대동한 포교 대장이 종이 한 장을 들이밀며 김만석 상단이 청나라에서 나라가 그만 물건을 밀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 상단을 봉쇄하고 관련자들을 추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복주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항변했으나 마갑수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장부를 흔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오리발이냐. 내 아비가 돈독이 오르더니 미친 개지. 당장 포승주를 받아라. 포졸들이 복주를 향해 다가오자 흥분한 복주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힘으로라도 막아보려는 심산이었지요. 하지만 칠성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저 여자가 관군에게 주먹을 쓰는 순간 우리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 끝장이다. 칠성은 아픈 몸을 이끌고 돛돌 아래로 내려가 복주의 앞을 가로막으며 일갈했습니다. 멈추시오. 칠성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다가오던 포졸들이 흠칫 멈춰섰습니다. 칠성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꼿꼿한 자세로 관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록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한양 제일 가는 선비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이 관리와 눈을 맞추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국법을 집행하시려면 절차를 지키셔야지요. 가택수색을 명하는 사또의 관문에는 수결 서명이 찍혀 있어야 하거늘 지금 보여주신 종이에는 수결이 흐릿하여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관리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칠성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채기를 박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자의 제보라면 그 신빙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만약 이 수색에서 금수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으리는 무고한 양민을 괴롭힌 죄로 사헌부의 감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칠성의 논리, 정연한 압박의 관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마갑수의 뇌물을 받고 대충 밀어붙이려 했는데 뜻밖의 복병을 만난 것입니다. 마갑수가 길길이 날뛰며 당장 잡아들이라고 소리쳤지만 관리는 자신의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 칠성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저희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군사를 물려주십시오. 관리는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주겠다며 허튼 수작을 부리면 즉시 체포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병력을 물렸습니다. 마갑수는 닭 쫓던 개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칠성을 향해 이를 갈며 물러났습니다. 마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긴장이 풀린 복주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칠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배짱이. 칠성은 복주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며 시익 웃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런 더러운 판은 힘이 아니라 머리로 푸는 겁니다. 부인은 쌀가만이나 드십시오. 머리 쓰는 건 제가 할 테니. 복주는 칠성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겉만 번지르르한 인형인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꽤나 쓸만한 여우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마갑수가 심어놓은 덫은 생각보다 깊었고 내일 아침까지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말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위기였습니다. 칠성은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진짜 싸움을 하러 갑시다. 내 친구들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칠성이 말하는 친구들이란 한양의 뒷골목을 주름잡는 기생들과 타짜들이었으니 바야흐로 환상의 복식조가 출격할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거리는 낮과는 전혀 다른 활기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익숙한 걸음걸이로 골목을 누볐고
그 뒤를 거대한 그림자인 복주가 묵묵히 따랐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이 멈춰 선 곳은 화려한 홍등이 내걸린 기생집 월광류 앞이었지요. 평소 같았으면 양반 체면에 어찌 이런 곳을 드나드냐며 불호령을 내렸을 복주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쭈뼛거리는 복주와 달리 칠성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기생들이 칠성을 발견하고는 까르르 웃으며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 조서방님 아니십니까? 장가 드시고 발길을 뚝 끊으시더니 웬일이십니까? 기생들은 칠성의 팔에 매달리려다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복주를 보고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김복주의 악명을 모르는 이가 없었던 탓이지요. 칠성은 당황한 기생들을 눈짓으로 안심시키며 행수 기생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안쪽 은밀한 방에서 칠성과 복주 그리고 월광루의 주인인 행수 기생이 마주 앉았습니다. 칠성은 단도직입적으로 마갑수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행수 기생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마갑수가 지금 건너편 투전판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돈을 뿌리고 있다는 귀한 정보를 흘려주었습니다. 칠성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행수에게 마갑수가 술에 취해 자랑하며 꺼내놓은 장부나 문서가 없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갑수가 품속 깊이 숨긴 붉은 책자 하나를 애지중지하며 그것이 김만석 상단을 무너뜨릴 빅이라 떠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지요. 칠성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아의 관리와 짜고 만든 이중 장부이자 뇌물 거래 내역이 적힌 진짜 장부임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복주를 바라보며 비장한 목소리로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부인, 지금부터 우리는 사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판을 흔들 테니 부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와 판을 뒤집으시면 됩니다. 복주는 칠성의 눈빛에서 생전 처음 보는 야수 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대 속에 든 엽전 꾸러미를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시끌벅적한 투전판에 칠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갑수는 기생들을 끼고 앉아 돈노름에 빠져 있다가 칠성을 보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마갑수가 술잔을 비우며 빈정거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내일이면 감옥에 갈 놈이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잔하러 왔느냐? 칠성은 짐짓 주눅 든 척 어깨를 움츠리며 마갑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만 주면 처가에서 훔쳐온 폐물을 다 주겠다며 마갑수의 자존심을 살살 긁어놓았습니다. 마갑수는 칠성의 비굴한 모습에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껄껄 웃었습니다. 그는 칠성이 내놓은 금부치를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내놓은 목숨값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으냐고 조롱했지요. 그때 칠성이 눈빛을 싹 바꾸며 마갑수를 도발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소? 내가 이기면 그 품에 있는 붉은 장부를 넘겨주시고 내가 지면 내 목숨과 김대감댁 전 재산을 드리리다. 마갑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 장부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는 칠성의 말에 술이 확 깨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에 취해 있던 마갑수는 설마 빈털터리 칠성이 무슨 수가 있겠냐 싶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갑수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허나 내 놈이 무슨 돈이 있어 김대감댁 재산을 건단 말이냐. 바로 그 순간 닫혀있던 문이 쾅 열리며 복주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투전판의 꾼들이 그녀의 엄청난 위압감에 숨을 죽이고 길을 터주었지요. 복주는 어깨에 메고 있던 거대한 자루를 탁자 위에 쿵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루가 열리자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엽전과
은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주가 팔짱을 끼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여기 있소. 그 돈. 내 서방이 건다는데 부족함이 있소. 마갑수는 산더미 같은 돈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 눈앞에 있자 그의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판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칠성은 타짜들 사이에서 익힌 현란한 손기술로 패를 섞었습니다. 마갑수는 자신의 패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 있던 붉은 장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자, 받아라. 어차피 이 장부는 이제 필요도 없다. 내 놈들은 끝났으니까. 하지만 패가 공개되는 순간 마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의 패는 마갑수의 패를 정확히 누르는 장땡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갑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 놈이 속임수를 썼구나. 마갑수가 장부를 다시 낚아채려 손을 뻗는 순간 복주의 거대한 손이 마갑수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지끈 마갑수의 비명소리가 투전판을 울렸습니다. 복주는 마갑수의 손에서 붉은 장부를 빼앗아 칠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복주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승부는 났다.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따지시던가. 칠성은 장부를 펼쳐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관아 관리에게 건넨 뇌물 액수와 밀수 모함을 꾸민 정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일 아침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마갑수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악을 썼습니다. 저놈들 잡아 장부 빼서 오늘 다 죽여버려. 숨어있던 왈패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주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 휘파람을 불자 미리 섭외해둔 월광루의 건장한 기도들과 칠성의 노름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왈패들을 막아섰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칠성이 멍하니 서 있는 복주의 손을 잡아 끌며 외쳤습니다. 부인, 뜰 준비되셨소? 복주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칠성이 다급하게 복주의 등을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찾았으니 이제 튀어야지요. 이 많은 놈들을 다 상대하다간 날 큽니다. 어서요. 칠성과 복주는 난장판이 된 투전판을 뒤로하고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주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앞장서 달리는 칠성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도망쳐 온 두 사람은 담벼락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칠성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부인. 우리가 해냈다고요. 복주는 땀에 젖은 칠성의 앞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물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노름에, 사기에, 달리기까지. 칠성이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습니까? 머리 쓰는 건 저한테 맡기시라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저 썩어 빠진 관리. 놈과 마갑수를 한 방에 보내버리는 일뿐입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이 강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의 정을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애이자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였지요. 이제 날이 밝으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관아를 향해 당당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만석 대감의 집 앞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이미 마갑수와 결탁한 부패 관리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김복주와 조칠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갑수는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관리에게 몸을 기울이며 킬킬거렸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년과 그놈이 빈손으로 와서 살려달라고 빌 것입니다. 그때 놈들의 무릎을 꿇리고 상단을 접수하면 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저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칠성은 밤새 한숨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형형했고 그 옆에 복주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선 칠성이 품에서 붉은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장부가 붉게 빛나자 마갑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칠성이 사또를 향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사또, 여기 김만석 상단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이자 이고을을 병들게 한 진짜 죄인들의 장부가 있습니다. 칠성은 망설임 없이 장부를 사또의 영전 앞에 바쳤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치자 그 안에는 부패 관리와 마갑수가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 그리고 김만석 상단의 누명을 씌우기 위해 꾸민 계략들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놈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시정잡배와 결탁하여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다니.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라. 상황이 급변하자 부패 관리는 털썩 주저앉았고 눈치가 빠른 마갑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포졸들이 관리에게 몰려간 틈을 타 마갑수는 쥐새끼처럼 담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내 돈, 내 돈. 하지만 마갑수는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팔도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김복주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복주는 도망치는 마갑수의 뒷덜미를 낚아채더니 가볍게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복주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딜 가시나. 내 서방님 괴롭힌 죗값은 치르고 가셔야지. 복주가 손에 힘을 주자 마갑수는 허공에서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주는 마갑수를 포졸들 앞에 짐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철퍼덕 마갑수와 부패관리가 줄줄이 굴비 엮이듯 끌려가자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과 복주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평화가 찾아온 김대감 댁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김만석 대감은 칠성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자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며 고마워했지요. 그날 밤 칠성과 복주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도망칠 궁리만 하던 칠성이었으나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이 복주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 인형놀이는 그만합시다. 복주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칠성은 복주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관상용 인형 말고 밥값하는 진짜 서방 노릇을 하고 싶단 말이오. 상단 일도 돕고 당신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남편 말입니다. 복주는 칠성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방님은 이미 제게 차고 넘치는 귀한 사람이라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런 복주가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복주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의 팔이 다 둘러지지 않을 만큼 넉넉한 허리였지만 그 따뜻함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지요. 칠성이 복주의 귓가에 은근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집안을 북적거리게 할 아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칠성의 말에 복주는 말없이 칠성을 번쩍 안아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의 행복한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김만석 상단은 칠성의 비상한 사업 수완 덕분에 한양을 넘어 조선 최고의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빚쟁이 한량이 아닌 누구나 우러러보는 대행수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화창한 봄날 안방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칠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산파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행수님을 쏙 빼닮은 아주 건강한 따님입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눈, 코, 입이 자신을 닮아 오밀조밀하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칠성은 감격에 겨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어쩜 이리 작고 고우냐. 아비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워주마. 그런데 그때 아기가 칠성의 검지손가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으아!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엄청난 악력이 손가락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놀란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자 아기는 복주를 닮은 튼튼한 팔다리를 휘저으며 칠성의 품에서 버둥거렸습니다. 그 묵직함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던 복주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호, 서방님. 누굴 닮아 힘이 장사인가 봅니다. 우리 집안 기둥뿌리는 걱정 없겠습니다. 칠성은 얼얼한 손가락을 문지르면서도 품에 안긴 묵직한 딸과 든든한 아내를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칠성이 딸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외쳤습니다. 허허, 이것 참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중량이로구나. 아주 튼튼하고 묵직한 행복이 굴러들어왔어. 칠성의 외침에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무게를, 그리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사랑의 무게를 깨달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